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정광훈은 자기 책임을 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가서 연설만 해주고 온 거야. 이 프레임으로 가야 조금 죄가 더 경감되죠. 근데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에 압색을 했더니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 계획, 회의록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난 그게 더 뭐랄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정광훈이 사실상 이런 뭐 법원이 집회를 허가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이 집회 주최 측이 져야 될 책임들이 있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 집회 계획이라든지 회의록 그리고 교인 명부, 방문자 명단 등을 일단 뭐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말들,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런 거잖아요. 명단을 줬는데 가짜야. 그 전화했더니 막 어린애가 받아. 그것도 서울 사는 애도 아니야. 서울 온 적도 없는 사람. 걔 울고 난리 났잖아. 그 자체가 불법 행위예요. 가짜 명단 주는 거. 근데 오류가 날 수는 있잖아요. 오류가. 간단히 말해서 이런 회의록이나 집회 계획 등이 나왔다고 하는 게 바로 빼박인 거예요. 주도했고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되는 모든 행위들. 거기다가 사랑제일교회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게 이렇게 준비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게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집회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일종의 서명운동의 형식으로 어르신들이 뭐 지하철 입구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그 참여 신청을 받은 그 명단을 결국에는 사랑제일교회 측으로 다 전송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활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제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을 하면 이건 사랑제일교회는 일종의 테러 사주 조직으로 봐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이 창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위험하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 행위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정말 테러나 국가 내란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주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다 집회 장소에서 강단을 만드는 그 스타일마저도 다 똑같은데 왜 이제 와서 발을 그런 식으로 빼나. 그리고 조중동 광고 같은 것은 그러면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자기들이 주도를 안 했으면 그럼 누가 주도를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행사 나오게 하라고 조중동에 광고까지 내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문제가 되니까 또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이 광고를 또 냈잖아요. 사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공범이고요. 미래통합당도 공범이죠. 심각한 공범이죠. 예를 들어 실제로 8.15 집회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된 거냐면 사실은 저는 그게 부동산 이슈로 한번 흔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를 한번 흔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 과정에 아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8.15 집회가 엄청 성공했어야 되는 거고 나쁜 의도로 보면이에요. 이거는 그냥 음모론에 약간 가까울 수 있는데 8.15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도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나는 지도부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다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 이제 의사협회 회장 같은 사람이 말을 빌어가지고 야외에서는 안 걸린대요 하고 나오게 만들고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 뒷받침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그걸 주도를 하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방역이 실패하게끔 만드는 데까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 전광훈이 걸릴 줄 몰랐던 거죠. 난 그렇게 일단 봐요. 왜냐하면 8.15 집회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일단 보는 거고 이 새끼들 말처럼 무슨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와서 바이러스 뿌리고 갔다고 하는 이걸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억지로 모아가지고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2, 3주 정도 숙식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올 초부터 했어요. 몇 네, 달 그러니까 했어요. 그 숙식하는 그 형태나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는 감기라도 창궐 할 겁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100명이 들어가기도 비좁은 공간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는데 네. 거기에서 병이 안 퍼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좌파들은 영악하다.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교회 사람들이 다 극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극우로 몰아서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는 더 이상 못 크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인이라면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진짜 정치인이라면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들이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를 찬성하진 않지만 방역에는 협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줘야지 정치인이죠. 여기에 당장 지네들 당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음모로 몰아버리면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과 3년 전에 대선 후보였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미래통합당이 이 공적 영역으로 끌어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결자의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광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태의 발생은 2019년 8월 15일부터였었어요. 2019년 8월 15일부터 이런 태극기 집회가 계속 시작이 됐고 이번 딱 1년이 되는 8월 15일에 프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보수 극우 세력을 한 번에 다 모아갖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올라가서 여기서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네가 주도한 게 아니겠느냐? 미래통합당이 주도한 게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정광훈 키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전주시에서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지국 이거 조사에서 나온 게 전주에서 온 사람이 90명이라고 했어요. 90명이라고 자료를 통보를 받았는데 예, 요번에 압수수색을 직접 들어가고 일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 150명이에요. 60명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뭔가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 지도부에서 계속 카톡으로 지침을 내리죠. 그에 따라 가지고 진짜로 핸드폰을 끈 사람들이 60명이 전주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집회 누가 신고했습니까? 10개의 집회 신고 중에서 10개가 모두 금지가 됐었고요. 2개가 풀립니다. 2판 4판은 200명짜리고 그다음에 2,000명 정도 되나? 이게 민경욱이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개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민경욱이 신고한 집회로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예,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민경욱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진짜 몰랐다고요? 그럼 정광훈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민경욱이 모든 걸 다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민경욱은 현재 당적이 미래통합당이에요. 네.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광훈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같이 한 집회만 12~13건 정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이비 목사 하나를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줘서 실제로 그 부류에서는 대통령 갱세를 했던 놈이에요. 미래통합당 이 등에 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호영에 약간 쇼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야. 주호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면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세게 이야기 안 했는데. 야, 진짜 인간들 진짜 너무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일종의 이슈 앵벌이를 하면 정치인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미친놈들 모아져 있는데 미래통합당에 한 놈은 정상이더라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슈 앵벌이를 하는 거야. 그때그때 자기 주관이 막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나라면 내가 주호영이라면 정광훈 목사 뭐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광훈 목사와의 이런 집회들이 있었던 거 미래통합당은 반성한다. 앞으로는 극우하고는 단절하겠다. 그러면서 온갖 쏟아지는 악플들 자기가 좀 참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공적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 센 발언을 하면 그 구구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저 사람 내려놓는 방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 그게 두려우니까 센 발언 못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용서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선을 자르듯이 말했지만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세게 발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진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선부터 진짜 이 다선 의원들까지 공통적인 논리가 뭐냐면 8.15 15일 그 집회하고 미래통합당하고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떠들고 있냐. 다음 판으로 넘어가자. 지금 추경 논의도 해야 되고 이 수해복구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추경 다 급한데 8.15 이야기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 이야기했잖아.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상관없는 줄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왜 말을 안 쳐먹고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다들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영웅으로 지금 나한테 영웅으로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지금 잠룡이라는 애들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짜자잔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가 무슨 말을 했냐?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 갑자기 박근혜 편듭니다. 위장 평화회담으로 국민을 속여 지선에서 대승을 했답니다. 우리한테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해 대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선, 지선,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다 프레임 걸고 작전을 짜서 우리가 영악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지 않아요? 탄핵 사유 차고 넘쳤고요.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나 진전성이 있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우리가 먼저 제시 안 했어요. 당신들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먼저 제시했다가 외신이 갑자기 등판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우수성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 만든 거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죠. 홍준표는 틈새 시장 노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김종인이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김종인과 홍준표는 또 상극이야. 내가 수사에서 구속시킨 놈이야. 쉽게 표현하면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 그 홍준표가 바라봤을 때는 구구들이 딱 입맛에 맞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미래통합당 입당도 힘들어요. 당장은. 네. 지금 그 4인방은 입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이슈파리 하면서 또 앵벌이 하는 거예요. 이슈 앵벌이 하는 거예요. 이 상황. 하다못해 이제 여기서 고품격 이간질 들어가는데 주진우 기자가 정광훈 인터뷰한 거 혹시 영상 보신 적 그 이야기 봐있잖아요. 네. 정광훈 입장에서는 아까 주호영처럼 그렇게 센 메시지가 나와. 그러니까 정광훈과 이제 결별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정광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미래통합당만 정광훈을 키워준 게 아니라 정광훈 입장에서는 어디 사람들 그 동원력도 없는 것들 내가 가서 광화문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이 꽉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들끼리 한 300만 400만 모였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한 40만쯤 모였던 그때 미래통합당이 끌고 나온 인원이 5만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광훈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 키워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놈들이 민주당보다 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결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니까 정광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척 하지만 정광훈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지. 이럴 때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 거야. 정광훈 씨 더 세게 나가시면 내가 봤을 때 주호영이 병문안 올 거예요. 코로나 입원 환자들은 병문안이 금지돼 있어가지고 같이 감염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예. 물건을 밖에서 전달해 주는 거지. 이거 직접 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뭐 아무리 미래통합당은 정광훈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거 진짜 중요하다. 정치를 프레임과 정치적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정광훈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현장에 나간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정광훈과의 이 몇 년 사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그럼 그럴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든가 아니면 아예 정광훈을 비호해야겠지. 근데 정광훈 비호 못하지.
지지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관계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한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